걸려가지고 보시라고. 아, 그래서 알게 되셨어요? 요즘 좀 어때요? 저 눌러서 펼치는 거를 어깨가 약간 이렇게 왼쪽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오늘은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아니 아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 경남이 아니라 전국에서 KTX 타고 진료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기능의학 진료를 하시는 황미진 선생님 만나뵈러 왔는데, 원래 황미진 선생님이 이제 유방 갑상선 외과 선생님이세요. 네. 네, 오늘 이 여러 가지 황미진 선생님이랑 기능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선생님의 그 진료 범위 내에서 기능의학적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토요일 날 또 진료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죄송해요. 아우,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요. 아니, 그럼요. 헛소리가 났어. 미안해. 정말 편집해주세요. 어쨌든 당연히 언제든 웰컴이야. 피곤하실 텐데 기꺼이 또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능의학 선생님들 만나면서 이거 물어봐요. 왜 성형외과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쌍꺼풀만 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고 코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자기 특별히 이제 기능의학 진료를 하면서도 다를 수가 있거든. 특별히 그렇죠. 특화된 분야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기능의학은 또 전반적으로 다 보기는 하는데 선생님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아요? 탑3.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 아무래도 제가 유방외과 의사니까 유방 환자가 제일 많죠. 유방 환자가 많아요. 유방 환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쵸. 대부분은 혹 때문에 오시고, 혹이 막 자꾸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유방암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아니면은 유방이 자꾸 아픈 사람. 아플 수도 있군요. 네. 혹이 없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혹이 있으면서 아프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혹이 없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대는요, 그럼? 나이대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이죠. 가임기 여성. 예. 폐경기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줄고 유방통도 좀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보다 유방 환자분들은 좀 젊은 20대, 3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이 많죠. 선생님, 아까 제가 환자분들 살짝 만나봤거든요. 선생님 진료 끝나는 거 기다리면서 보니까 느낌이 언니야. 그냥 언니? 언니로 그치.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이제 이해가 됐어요. 환자분들 나이대를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 한 10분 정도가 와 계셨는데 언니 동생 하는 느낌이고 병원 분위기도 약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네.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그쵸. 이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일상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지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잡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잡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것을 먹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접하고 바르고 뭐 만나고 마시고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물어보지 않을 수 간섭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요. 제가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집안에 뭐 주방까지 쫓아가진 못하지만 그럼요. 적어도 네, 그렇죠. 먹는 거 확인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번 오시면 일기장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식단에 대해서도 쓰고 그 증상도 적고 이날 먹었던 거, 행동했던 거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외출을 네. 했을 수도 있고 예. 뭐 모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적어두고 이런 날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찌 자고 소변은 어찌 보고 대변은 어찌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같이 보죠. 들으면 환자 노릇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럼요. 기능의학 아무나 진료 보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첫 진료 때 얘기를 드려요. 이제 앞으로 환자분께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어혜영 선생님 만나봤는데 거기도 자기소개서를 써오라 그러는데. 그렇죠. 어혜영 선생님 그거 쓰라고 하세요. 예. 50%가 탈락한대. 그럼요. 네.
그래서 입사 시험 보듯이. 맞아요. 저도 서울에 계신 분 어영 선생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거 쓰기 귀찮아서 못 가고 저도 환자혁명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 책을 다 읽고 와라. 그래야 진료해주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하세요. 그래서 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영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이 환자분들은 돈 낭비 안 하고 의사는 시간 낭비 안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쵸. 서로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이게 맞아요. 되는 거고, 환자가 follow-up하고 환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진료다 보니까 그쵸.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식습관에 대해서 여기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네. 그냥 원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증상 고개 불편해요 내가 이거 안 아프게 해줄게 수술로 떼줄게 약 줄게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없죠. 이 환자가 인볼브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의학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진료 어떻게 시작돼요 보통? 기능의학 환자요? 하나의학과에 왔어. 하나의학과에 어떻게 오면 진료했어요? 일단 초진에 이제 기능의학 접수를 하시면 본인이 여기 오셔서 그 되게 이제 한 장짜리 앞뒤로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종이에다가 이제 히스토리를 쓰셔야 돼요. 네. 네, 히스토리를 쓰고 어디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양상으로 아픈지 그리고 식사하시는 거 대변 보시는 거 습관 그리고 월경 주기 그리고 패턴 그리고 소소한 이제 보통은 언급하지 않는 증상들 있잖아요. 네. 되게 디테일한 거, 뭐, 손발이 차다라든지, 뭐, 그냥 원래 배 아파요. 이렇게 오면 배만 물어보지, 이제 전신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잠은 잘 자는지. 네, 이런 그렇죠. 것도 수면 패턴이나, 이제 정말 소소한 것들, 이제 네. 검진은 언제 했는지, 사건,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면서 만났던 큰 이벤트들, 그리고 작은 이벤트들, 어쨌든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서도 네.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보다 보면 또 생각이 나서 또 되돌아가서 또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축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저를 만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제가 이제 그 증상들을 대충 적으신 거를 소소하게 다시 물어보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검사들을 쭉 하시죠. 네, 필요한 검사들을 이제 뭐 기능의학 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데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를 이제 선생님이 그렇죠. 제가 정해드리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꼭 필요한 게 있고 사실 기능의학 검사 되게 많잖아요. 이게 검사라는 게 마치 그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는 거랑 같아요. 어떠한 검사든지 간에 이 사람을 전체를 한꺼번에 그 검사 하나가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은 조금 더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많은데 또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의 리스트를 적어드려요. 적어드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고르게 하죠.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고를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드리고 이제 이 정도는 진료에 꼭 필요하니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보면은 훨씬 더 이제 다채로운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이런 것들 옵션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십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제가 생화학으로 원래는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기산 검사나 모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토대로 처음에는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 구조를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척추 엑스레이와 함께 이렇게 뭐 발 모양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치아의 구조나 이제 뭐 턱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거는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제가 오시면은 보고 만져보고 걸려보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 활동하는 학회가 있죠. 그 무슨 학회죠? 교감 스트레스 연구회? 거기서 자세 보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 배우고 행하죠. 자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주로 스트레스로 근육이 뭉쳐가지고 일자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다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자율신경 엉망되고 소화도 안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엉망되고 그쵸. 세로토닌 만들어진 거 안 올라가고 뭐 맞아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고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구나 저도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칼로플라코자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이
나보다 더 카이로프락터야. 장비도 더 좋아. 심지어. 네. 한국은 원래 장비빨이 장비 좋은 거 네, 써야죠. 그 취미 활동을 할 때도 자전거를 타든 뭐라든 장비가 최고이기 장비 때문에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성향이 네. 장비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몸의 장비잖아요, 척추가. 네. 네, 우리의 구조라는 거는 우리 몸이 어떠한 틀 속에 있는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렇게 벌레가 기어 들어오거나 먼지 한 톨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정말 심하게 더러운 뭐 독극물 같은 게 들어올지라도 네. 기둥이 흔들리는 것만큼 위협을 느끼지는 못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기둥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그냥 잠깐만 그 안에 있어도 엄청 불안하고 네. 위협을 크게 느낄 거란 말이죠. 우리 몸의 구조가 틀어지는 게 바로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약 일자목만 돼도 교감신경계는 그냥 불이 살짝 켜져 있어요. 항상 켜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인드를 컨트롤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긴장이란 얘기죠, 환자가. 그렇죠. 환자분들이 이제 긴장 상태로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늘 일상이 긴장인 면역은 거예요. 떨어지고 소화는 안 되고 이런 것들. 그치,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기승전 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네. 근데 장 문제도요, 결국은 보면, 장도 흘러가면은 큰 병이 잘 안 생기거든요. 네, 원래 나쁜 세균들은 고인 곳에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장은 원래 스스로가 그 연동 운동이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짜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으면 가스가 찰 일도 없고 변비가 생길 일도 없고 그 장 내에 나쁜 세균들이 막 심하게 번식할 일도 별로 없죠. 일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등 구조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서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네. 신경 신호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신경 신호가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 여기서 콱 틀어막고 있고 아니면 위로 막 짜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고 나쁜 세균도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왜 우리 제균을 하고 나서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장내 세균이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등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변비의 문제가 아니라 장내 환경까지 다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이런 구조 문제와 내과적인 이런 질병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이고 이러한 구조물 안에 기능이라는 그런 내장 장기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과적인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내장 장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약만 계속 먹고도 컨트롤 되지 않는 이런 어떤 것들은 조금 한 차원 밖으로 나와서 크게 보고 이걸 평가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카이로프락터. 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뭐예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갑상선이죠. 갑상선. 네. 근데 선생님이 유방 갑상선 네. 외과잖아요. 맞아. 그 네. 순서대로. 맞아요. 네. 유방 갑상선 외과니까 유방 갑상선 그리고 자가면역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갑상선 환자들은 주로 기능 저하증이 많나요? 그렇죠. 기능 저하가 훨씬 많죠. 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진단받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저하가 살짝씩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인슐린 저항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저하,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정해놓은 그 기준 커트라인에서 저하가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다고 분류되고 있지만 네. 거의 도다른 맞아요. 부분. 맞아요. 맞아요. 세치가 막 나서 억지로 채찍질해서 지금 그치. 예. 호르몬을 맞아요.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 갑상선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임상적으로 크게 증상이 막 심각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도 사실 초음파를 보면은 이렇게 갑상선 실질의 모양이 약간 달라져 있어요. 이미 너무 매질을 당한 거야. 네, 그래서 말끔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말끔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진단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보통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실질이 좀 이상해. 그걸 설명을 해본들 뭘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약줄 정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요. 그치만 사실 괜찮지가 않거든요. 그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정말 작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네. 나빠질 거지. 그렇지. 앞으로 나빠질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뭐 이걸 위협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거 앞으로 나빠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원래 모든 질병이나 뭐 증상이나 이런 거는 미약할 때 치료를 해야 잘 나아요. 그죠? 빨리빨리 조금씩만 조치를 해도 그래서 그런 사인이 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길게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걱정하고 겁먹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예. 중요한 거 알려주니까 환자분이 자기가 딱 마음 고쳐 먹으면 고칠 수 있고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되게 큰 중요한 병. 시점에. 그 되게 크리티컬한 시기예요. 시기. 그게 시기가 우리 왜 골든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골든타임이. 예, 골든 타임이에요. 그게 갑상선 질환에 있어서는 약간 붓고, 약간 피곤하고, 목이 약간 잠기고,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런 상태인데 초음파했는데 괜찮다 그래. 그죠?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별로 괜찮지는 않아요. 약간 불균지 음영이 있고 막 이래요. 피 검사를 했는데 뭐 트집 잡을 만큼은 아니야. 그렇지만 뭐 TSH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염증기가 살짝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은 진단명을 주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예, 애매해. 저하증이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애매하지만 이분이 근데 그때부터 안심하라고 보내기도 싫은 거지. 그쵸. 저는 말을 거기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보이니까 말하지.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 조금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앞으로 인생이 훨씬 더 활기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거 문제 생길 거니까 무슨 약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갑상선 저하증을 면하기 위해 어쨌든 우리 몸은 갑상선 저하증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고 쉽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전환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잘 안 돼서 위에서부터 TSH나 이런 거를 막 과도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사를 하면서 갑상선이 힘들게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환자분이 스스로 되돌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갑상선이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여서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 로딩이 크게 걸려요. 예, 그리고 일자목이 있어도 갑상선한테는 스트레스 신호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하증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진단받기 이전 단계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단속하셔서 진짜 질병이 걸리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갑상선 저하증, 뭐 하시모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 전에 그죠. 잘 관리해주고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거. 유방 갑상선이 제 메이저여가지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기능의학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이 요즘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가면역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자가면역 환자분들. 건선 이런 게 맞나요? 성인 아토피 이런 게? 그쵸. 성인 아토피 건선도 있는데 이제 류마티스나 루푸스 계열들 있죠. 쇼그렌이나 이런 류의 루푸스 환자분들이 최근 좀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전신 통증이 막 알 수 없게 있는데 검사를 해보다가 자가면역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예. 어떤 검사예요, 주로? 저는 뭐 항액 항체, 예, 그리고 CTD라고 그 이제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의료 보험도 돼요. 부분 급여가 돼서 아무튼 그런 검사들 좀 해보고 이제 스크리닝을 하죠. 이분이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늘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럴 때 이제 자가면역 항체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일찍부터 좀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있는 분들은 장도 치료하시죠? 당연히 하죠. 예.
거의 100%? 거의 100% 있죠. 네. 예외인 경우가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해요? 장치료는 뭐 일단 저는 그것도 검사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장내 세균 검사도 네. 해보고 유기산 검사도 해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달리하죠. 항생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항진균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헬리코박터 때문에 제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검사가 되게 중요하죠.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증상만으로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고 거의 안 되죠. 예. 괜히 환자분 검사비 아껴주려고 했다가 정말 내가 눈 감고 치료하는 격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제가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실 정도면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멀리서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초진 때 뭐 물론 이제 금액이 많이 드는 건 좀 속상하죠. 저도 같이 속상한데 그렇지만 이분을 길을 잘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처음부터 잘못 들면 나중에 고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선정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초진 때 사실 검사를 좀 많이 하고 뒤에는 이제 필요한 검사들 위주로 이렇게 하죠.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장루수 말고 중금속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요즘 이게 진짜 많아진 게 백신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감염됐던 바이러스들 뭐 EBV나 CMV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되게 양성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애초에 예전부터 면역력이 되게 낮아서 호흡기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앓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병력을 보면? 네, 병력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앓다 보면 바이러스는 사실 세포 안에 침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없앴다고 하더라도 다 안 없어지고 안에 조금씩 남아있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그런 아이들이 안에 남아있다가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 오염된 세포를 내 것인데도 바이러스가 살짝 보이니까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런 항체들이 좀 많이 검출이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구조 문제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조 문제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억제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가면역이 너무 쉽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뭐 장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이제 염증의 소인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로 치료라든지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세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제 잘 걷고 발을 잘 디디고 걷는지 그리고 입을 이제 씹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분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금속 검사도 해보면은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 또한 중금속도 미네랄 같은 어떤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 산화환원이랑 되게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화환원 반응을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런 건 보충제로 하나요? 보충제도 있지만 구조치료하고 영양치료하고 그것을 이제 병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제 불의 신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확 주는 거는 구조가 엄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이 흔들리는 정도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시켜주는 거는 우리 몸 전체를 컴다운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세포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세포로는 거기 눌려 있는 쪽에 이제 세포로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거기서는 무산소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럼 거기서 질병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뭐 횡격막도 잘 안 움직여지고 늑간근도 잘 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심호흡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근육은 안 쓰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얕은 호흡만 하는 거야. 평소에.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앉던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약한 호흡만 하면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호흡이 빨라가지고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그쵸. 그것도 심호흡을 항진시키죠. 해야 부교감신경이 그나마 항진되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만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네. 우리가 자꾸 야외 활동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직장에서 뭐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잠깐씩이라도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걸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보고 운동 스낵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틈틈이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는 때라든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도 그죠? 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리 한번 고추 세워보고 케겔 운동도 한번 해보고 맞아. 그죠? 목도 한번 이렇게 네. 스트레칭 해보고 이런 틈새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전 도움이 그거 많이 돼요.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 기다리면서 보통 이렇게 보고 있잖아. 버스 기다릴 때. 그쵸. 예. 이거보다 나는 뒤로 이렇게 깍지 끼고 내려서 이렇게 피고서 기다리거든. 이런 자세. 그쵸. 좋죠. 피려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웃기지만 쾌걸 운동도 하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발꿈치를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가지고. 그치. 정강이 운동도 하고. 발가락, 그쵸. 제가 전에 올렸던 거 있잖아요. 꼼지락.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운동도 좀 하고, 아치를 만드는 운동도 하고, 네. 그죠? 할 거 되게 많아요. 그 습관화되고 습관이 되면 네. 그거 하면서 본인 스스로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치, 뿌듯하죠. 우리가 스쿼트를 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100개씩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짬짬이, 그죠? 그쵸. 어디서 기다리다가 한두 번씩 하고, 뭐, 양치하다가 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제일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죠? 뛰어내려가고 예, 뛰어올라가야 돼.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양치질 하다가도 하고, 뭐, 이렇게 틈틈이, 맞네. 할 틈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짬짬이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자세를 조금 기억하고 이렇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한 번씩 펴주고 한 자세로 안 좋은 자세로 긴 시간 있을수록 그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끊어주면 돼요. 끊어주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핸드폰을 안 볼 수도 없고 컴퓨터를 안 볼 수도 없으니까 할 거 다 하고 잘라주세요, 그걸. 끊어버려. 한 자세로 진짜 오래 있는 거는 안 좋긴 해. 척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렁출렁 뛰면 압력이 압력이 쌓였다가 풀렸다가. 감압이 됐다가 이 그치. 감압이 될 때는 영양소나 산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빨려 들어가고 또 눌릴 때는 그냥 뿜어져 나오고 이게 좋은데 이 감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 있으면은 꾹 누르기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노폐물 맞아요. 안 빠져나가고 네. 산소 안 들어오고 영양소 안 들어오고 얘는 그냥 혈액 공급도 잘 안 돼가지고 더 빨리 노화되고 이 디스크가 제일 안 좋은 게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거든요. 터져버려.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뛸 때 압력이 엄청나긴 해요. 그래도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엄청난 압력이 아닌데 긴 시간 동안 이 천천히 누르는 압력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냥 강한 압력 대신 엄청난 감압. 그러니까 꿀렁꿀렁이 좋은 거지. 그쵸. 이게 좋은 거야. 춤을 추나요? 춤추는 있습니다. 네. 이대로 움직여야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그룹, 환자 그룹이 있대요. 있어요. 네. 뭐 하는 그룹이에요? 제가 그 일상의 해독이라고 네. 작은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또 환자분들만 들어올 수 있죠. 등록된 환자만.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고. 않아요? 네, 그렇지는 오픈이에요, 않고. 약간? 약간 오픈인데 은밀하죠. 제가 이게 막 여자분들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남자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예, 허락해요? 허락하죠. 왜 안 해요? 그럼 기 눌릴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아니요. 말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다. 예, 선생님도 아실걸요? 누군지? 그래요? 아무튼, 예, 그거 모임을 하는 거는 이제 일상에서 환자분들께서 이런 소소한 궁금증이나 뭐 이제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병원을 안 오면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꾸 안 하고 실천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게 혼자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룹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응원도 하고 저도 한 번씩 나타나서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자주 가지 않아도 왠지 이제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좀 나쁜 짓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 그쵸. 그 네. 효율적으로 시시콜콜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고 네네네. 정보를 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또 시너지 효과가 났잖아요. 맞아요. 우리 캠페인 벌일 때도 네. 다 같이 이번에는 정말 플라스틱 없이 지내자 뭐 하면 그쵸. 음. 시너지 아니면 이번 주에 스쿼트 좀 하자.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뭐, 쇼핑 꿀팁 같은 것도 서로 나누시고. 그런 정보도 중요해요. 네. 없어.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한국은 특히 네. 뭐 목초사육 뭐 이런 유기농 소고기 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 모르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죠. 그런 좀 아는 분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정보 교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굉장히 크게 도움되더라고요.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300명 정도? 와, 네. 적지 않은데 그래도 끈끈함이 끈끈함이 유지돼. 있죠. 네. 맞아. 3,000명은 안 되고 네. 300명까지는 네, 될 것 300명 같아요. 정도는 원래. 끈끈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200명이 넘기 시작하니까 정보가 이게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위로 막 날아가가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줬던 것들을 이제 오래 계신 멤버들이 막 끌어와서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카페를 열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것도 비공식 카페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아무튼 거기로 지금 조금씩 정보를 옮기는 중이에요. 예, 제가 근데 요새 잘 못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 선생님처럼 카페에다가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할 얘기 하나씩은 있잖아. 그래도 억지로 그게 이걸 뭐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하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 글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참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너무 잘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힘이 좀 들어서 이렇게 성격인가 봐. 아무튼 완벽주의자. 그래서 이제 가끔 글을 좀 쓰고 나머지는 이제 예전에 단톡방에서 했던 얘기 옮겨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유해과나 황미진 선생님을 홍보하려고 이걸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의학 환자분들한테 아니면은 기능의학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어떤 걸 기대하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글쎄요. 아니면 우리 병원에 온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준비나 이런 정도의 기대 뭐 있잖아. 그쵸. 기능의학 진료는 그냥 이렇게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는 진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급실이죠. 네, 그건 응급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는 환자분이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나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증상이 불편한 게 있는데 어떤 의사가 나 이걸 낫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먼저 궁금해해야 그쵸.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이게 나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뭐 먹어야 돼요? 이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왜 이럴까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그걸 오롯이 바라볼 자신이 있고 그걸 맞닥뜨리고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그 치료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응급실에 가서 약 주세요 하고 들어누워 있는 게 쉽지. 그게 훨씬 쉽지. 여기 와서 나 왜 이럴까요? 무엇을 바꿔볼까요? 그걸 집에 가서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처방해주는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뭐 영양제도 먹어보고 근데 영양제나 뭐 이런 주사치료나 프로로 치료나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도 병원에 와서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걸 또 댁에 가셔가지고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이런 음식들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걸 바꿔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도 훨씬 높아지잖아. 억지로 그쵸.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내가 예. 했으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하는 거고 저희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기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Y거든요. Y. 원래 미국에서 기능의학이 메디슨 오브 Y예요. 그러니까 how, what이 아니라 어떤 증상에 어떤 약을 얼마만큼 용량 이런 게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은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이거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묻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고기 몇 그램 먹어야 돼요? 채소 몇 그램 먹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날 컨디션도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고기가 들어가면 뭘 하는지 채소는 들어가면 어떻게 대사되는지 지방은 어떻게 먹으면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는 건지 흡수되는 건지 어디에 이용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걸 제가 밥은 몇 그램 드세요 고기는 몇 그램 드세요 이런 처방을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내가 돼요. 볼 때 세상에 손쉬운 거 중에 가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요. 이게 특히 몸이 병이 날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은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들이세요. 예, 용기가 있고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분들이죠. 예.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도 너무 진정성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네. 저랑 같이 이렇게 노닥노닥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하나유외과 네. 황미진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드디어 항상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눌러야지. 이거 아까 여기 이렇게 섰을 때 있잖아요. 어깨가 약간 이렇게 왼쪽이 조금 더 높아요.